가야 2대왕이었던 거등왕은 부친이셨던 수로왕과 모친이셨던 허왕우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 3개의 사찰을 조성했다고 전해집니다. 천태산과 무척산은 가야의 영산으로 천태산에는 아버지를 위해 부은사를 짓고 무척산에는 어머니를 위해 모은암을 짓습니다. 봉화산에는 본인을 위해 자은암을 짓지요. 오늘 다녀올 곳은 무척산입니다. 정상에 천지못 전경도 담아오려 합니다. 꽤 험한 등산길이라 하니 걱정이 조금 앞섭니다. 무척산은 여러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식산, 무착산, 무쌍산, 모착산이라고도 했는데 무척산은 짝이 없다, 비길 데가 없다 라는 뜻이니 가야 때부터 신성시했던 인근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된 이름일 것입니다. 무쌍의 뜻도 둘이 없다, 견줄만한 것이 없다 라는 것이니 무척과 일맥상통합니다. 과연 그 산세가 멀리서 보면 고고하고 가까이 보면 깎아지는 듯한 경사와 온갖 암릉으로 인해 경외스러운 느낌입니다. 그런데 무착은 조금 다른 뜻입니다. 집착이 없다는 뜻인데 이 이름이 체감되는 것은 급경사 계단을 한참 올라 모은암 마지막 계단에 내딛었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절벽 사이 겨우 10m가 채 못되는 바깥쪽에 허왕우가 누웠다 전해지는 거대한 바위가 있고 그 사이로 평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면에 거대한 암석 사이로 칠성각, 16나안전 가는 길로 극락전과 청심당이 있습니다. 절벽으로 둘러싸여 그 모습이 무척 신비롭습니다. 모은암은 허왕우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만들었다는 설과 거등왕이 허왕우를 그리워하며 만들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허왕우가 누워서 모은암이 들어설 수 있었으니 전자가 더 마음에 와 닿는 이야기입니다만 고대 가야 사찰들의 구전을 생각하면 후자로 또 마음이 가지요. 그러나 발굴되는 유물은 고려시대 와편과 청자, 분천사기 편들이라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모은암을 나와 정상을 향합니다. 가던 길을 내려와서 비석에서 통천문 쪽으로 가야 합니다. 무척산의 지세는 무척 신비로워서 정상까지 거대한 암석이 만든 굴과 좁은 길이 이어집니다. 어떻게 굴러내렸을지 모르는 바위가 북통천문과 남통천문을 만들었고 사람들의 발길이 주위로 길을 만들어 놓았지만 길이 험한지 정작 이어지는 등산로는 막아 놓았습니다. 장군바위 어깨에 올라 낙동강을 바라봅니다. 갑자기 몰려온 미세먼지가 시야를 가리지만 장대한 풍경은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 천지폭포는 절벽 사이로 갑자기 나타납니다. 수많은 까마귀떼가 천지폭포 주위를 맴돌면서 여기가 천지의 입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곳을 기점으로 아래로는 절벽에 가까운 골짜기가, 위로는 장대한 평탄한 지형이 나타납니다. 선인들이 무릉도원을 꿈꾸었다면 완주 이봉산성과 함께 여기를 지칭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그만큼 고립된 지형에 사람이 마땅히 기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옛 가야인들이 신성한 산으로 여긴 것이 다시 한번 납득됩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상당한 넓이의 호수가 평탄한 지형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천지못입니다. 수로왕이 승하하고 맷자리를 쓰는데 자꾸 물이 나오니 허왕우를 모시고 온 사신이자 2대 거등왕 왕비의 아버지였던 신보가 고을 가운데 가장 높은 산에 못을 파면 물이 없어진다 하여 이곳에 샘을 팠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맷자리에서 물 나오는 것이 그쳤고 현재 수로왕릉 자리에 무사히 안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척산에 부은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죠. 호반에 정자와 벤치가 있어 쉬었다 갈 만합니다. 잠시 앉아 땀을 식히면서 무척이란 단어를 곱씹어 봅니다. 여기서 살면 속세의 집착을 버릴 수 있다는 뜻일지 모르겠습니다. 실상 현재 남아있는 사찰이나 암자는 없고 민가와 기도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기도원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경내의 주춧돌과 옥계석으로 미루어 고려시대 통천사지라 전해집니다. 이런 높은 곳까지 어떻게 자재를 가져와 불사를 하고 기도원을 짓고 민가를 지어 생활을 영위했는지
주황색 지붕의 민가 매체가 경외간판, 부러움판입니다. 천지못이 정말 가야 때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일제강점기 지도에도 표시가 되어 있고 사찰 자리로 미루어 그 유래가 오래되긴 했나 봅니다. 무척산 옆에는 오랜 유래의 마연산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공원묘지가 들어서 이색적인 외형이 되었는데 사실 그 이전부터 급경사와 외딴 모습이 이색적이긴 했습니다. 돌산이 혼자 우뚝 서 있는 모습이 마치 화산같이 신비로워 보이죠. 예전에는 김해 바로 앞까지 바다였습니다. 온통 강과 바다로 둘러싸여 용로로 접근하는 길은 제한적이었고 그중 밀양과 만어산을 거쳐 북쪽에서 접근하는 길은 반드시 이곳을 거쳐야 했습니다. 통제용 산성이 자리 잡기에는 안성맞춤이었겠지요. 서문지로 접근하는 길은 급경사지만 다른 곳에 비해서는 비교적 용이합니다. 비껴 설치된 문지가 외부에서 내부를 관찰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특이한 모습입니다. 청주 정북동 토성에서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축조하게 된 이유는 다르겠지요. 동문지는 사람 올라가라고 해놓은 것인가 싶습니다. 엉덩방아 찢지 않고서는 올라갈 수 없고 성 내부는 인적이 드물어 관목이 가득 자랐습니다. 그동안 수로왕이 세운 산성이라 전해져 왔었는데 2011년 서문지 발굴조사에서 삼국시대 초축 성벽과 가야 토기가 나와서 축성 주체가 가야였음이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금관가야 북부의 대표적 관방 유적으로 무척산과 함께 든든한 버팀목과 같았을 것입니다. 어머니 무척산과 아버지 천태산 사이는 낙동강이 가로지릅니다. 무척산에서 흘러내린 능선이 천태산의 손을 뻗은 곳에 안양리가 있습니다. 수로왕과 허왕후 사이에서 극락을 바랬던 백성들이었겠습니다. 그냥 붙은 이름은 아닐 것이 안양리에 고속도로가 깔리면서 진행된 지표조사에서 가야의 석광묘가 발굴되었습니다. 먼 과거로부터 이곳에 생활을 영위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바람이 현대인에게 전해졌습니다. 진천 IC에서 진천으로 가다 보면 왼쪽으로 낮은 야산이 있습니다. 지역분들이 할미성이라고 부르는 대모산성입니다. 우리 전통 설화에 할머니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덩치가 크고 힘이 세서 산을 들어 옮기고 강을 만들고 바다를 뛰어넘죠. 수천 년 동안 호국 산신을 의미해 왔습니다. 따라서 할미성이라는 이름이 그냥 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성으로서의 모습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높이도 낮고 건물지 같은 것도 없는 전국의 빼곡한 평범한 옛성일까 싶은데 발굴조사에서 삼국시대 이전의 농경 유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의 모습이 내성, 내부의 자성, 외성, 그리고 해자까지 갖춘 복잡하고 충실한 모습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방어에 불리한 이런 곳에 성을 쌓은 이유가 고대 어떤 세력 집단이 정착한 처소였고 충북의 곡창지대인 진천평야를 감재하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일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인근에서 진천 석장리 제철 유적이 발견되었고 송두리 고분군에서 가야에서 쉽게 보이는 와질 토기와 청동기, 철기 유물이 발굴됐다는 것입니다. 가야가 튀어나옵니다. 분명 백제와 가야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덕과에서 보았던 비슷한 광경을 여기서도 볼 수 있는데 성 안에서 백제의 토기 파편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가야의 어떤 세력과 백제가 공존했던 것 아닐까요? 백제 위례성을 점령한 고려군은 여세를 몰아 한강 이남에 군사력을 투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진천을 획득하여 금물로군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또 가야가 튀어나옵니다. 금물은 금관가야 4대 왕인 거질미 왕입니다. 그런데 금물을 노비로 삼았다고 하네요. 금물왕은 291년에서 346년까지 가야를 다스렸습니다. 고구려가 이곳을 차지한 것은 100년 넘게 지난 5세기 말, 금관가야가 신라에 병합된 것은 532년, 6세기 초입니다. 전후관계를 연결시켜보면 금물왕의 일파 혹은 가야의 봉지가 진천에 있었고 이를 상실함으로 인해서 국력 저하를 가져와 신라에 병합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증거는 없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이곳을 빼앗은 신라는 만노군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수많은 군사, 수많은 무기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만큼 생산력이 훌륭한 지역이었다고 해석해도 되겠지요. 6세기 중엽의 일입니다. 그리고 금관가야의 후손인 김서연이 만노군 태수로 부임받아 옵니다. 좀 더 변방에 가까운 말레산 기슭에 거점을 설치하고 이곳을 다스리다가 595년 6세기 말 드디어 김유신이 태어납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들어맞습니다. 이곳은 가야의 고토였던 것일까요? 깎아지는 절벽으로 둘러싸인 산 위의 분지. 마치 국자로 산 위를 떠낸 것 같습니다. 말 한 장 모습의 산성이 자리잡은 먼 옛날 화산이었던 비화가야의 진산, 화왕산, 화왕산성에 다녀왔습니다. 끊임없이 물소리가 울려 퍼지는 깊은 계곡과 두꺼운 능선이 안봉으로 이어지는 훌륭한 등산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6세기 중반 축조된 목마산성이 있는데 아주 특이하죠. 서쪽으로 열린 사면에 자리 잡고 있어 멀리서도 성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5세기 중반부터 조성된 송현동, 교동 고분궁과 아주 가까이 있던 비화가야의 배후성이었습니다. 6세기 중반 신라의 진출에 의해 진흥왕 척경비가 창녕에 세워지고 그 즈음 석성으로 다시 쌓지요. 화왕산 정상에 화왕산성이 따로 있는데 목마산성을 쌓은 것은 농성용으로 부족하다 생각한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다스리는 용도였을까요? 경사는 올라갈수록 급해집니다. 어느 순간 좌우로 안봉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면 눈앞에 고갯마루가 나타납니다. 다 왔습니다. 화왕산의 조망은 훌륭합니다. 서쪽으로 낙동강과 창녕의 너른 들판, 우포늪까지 한눈에 들어오는데 특유의 지형으로 인해 개방감이 참 좋습니다. 북쪽을 보면 겹겹이 쌓인 산들 너머로 멀리 비슬산이 보입니다. 비슬산도 참 명산이죠. 동쪽과 남쪽으로는 능선으로 이어진 관룡산과 구연산의 모습이 인상 깊습니다. 이쪽은 계곡을 따라 완만한 경사로 이어져 있습니다. 계곡 초입에는 신돈의 어머니가 노비로 있던 옥천사지가 남아있죠. 고려말 국가의 운명에 큰 영향을 준 신돈을 얻고 한때 그 위세를 자랑했을 곳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군요. 낙동강을 따라 이어지는 교통로 감제에는 분명 좋은 곳인데 다스리거나 통제하기에는 입지가 좋지 않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길이 너무 거칠지요. 황석산성 같은 전형적인 입보 농성용 산성입니다. 내부에서는 와편과 토기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5세기 것들이 대다수이고 앞서 말한 계곡을 따라 완만한 경사로 오르는 구간에도 셀 수 없이 수많은 삼국시대 토기편들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는 옥천리 유물산포지라고 하죠. 즉 화왕산성은 비화가야 때부터 문명이 영위된 혹은 군사용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비화가야는 왜 대규모의 성을 두 곳이나 운용했을까요? 배와 위에 올라서면 화왕산의 신비로운 지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배바위 자체로도 먼 옛날 대홍수 때 배를 묶었다는 전설이 내려오죠. 역삼각형으로 오목한 지형을 넘어 왼쪽 끝에는 정상이 있고 오른쪽 끝으로는 억새밭이 동문으로 내려옵니다. 분화구였었다는 용지가 내려다 보이는데 식수를 해결하기 위한 집수지로 활용되죠. 그런데 가만히 있자 이름이 용지입니다. 분명 단서는 저곳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산성들이 경주 부산성이나 함양 황석산성 같았으면 물 걱정이 없었겠지만 대부분 산성들은 그렇지 못해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전 계족산성 같은 경우 산꼭대기의 작은 골짜기라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성곽에 필적하는 상당히 넓은 집수지를 축조해 놓았고 안성 축주산성의 경우 여러 단계의 집수지를 만들어 최대한 물을 모아두려 했습니다.
화왕산성도 상당히 큰 성이어서 그런지 물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두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 샘이 9개에 못이 3개라는 기록이 있는데 풀숲 사이로 복원된 용지 하나만 보이지만 위에서 보면 동쪽으로 연못의 흔적이 더 보입니다. 이 용지에 창녕조씨의 득성설화가 남아 있습니다. 신라 진평왕 때 이광옥에게 예항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16살에 청룡병에 걸려 배가 부어오릅니다. 하루는 화왕산 용담에 가서 씻으면 낫는다는 얘기를 듣고 산에 올라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날이 흐려지고 용담에서 용이 나와 예항을 데리고 들어가 버렸다는 것. 다시 날이 맑아지고 예항이 물에서 나왔는데 태기가 있어 애를 낳고 보니 겨드랑이에 조자가 있었다고 하죠. 꿈에 웬 남자가 나타나 나는 동해신룡의 아들 옥결인데 내 아들이니 잘 키우라고 했다지요. 이를 들은 왕이 불러다 조계룡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지가 고대로부터 신령한 곳으로 여겨져 왔고 이광옥이 이를 통해 세력가로서 이름을 알리게 되는 과정이라 이해가 됩니다. 용지의 둘레를 쌓은 축조 방법이 화왕산성과 같아 8세기에 화왕산성을 석성으로 축조하면서 같이 만든 것으로 봅니다. 발굴 이전에는 퇴적으로 거의 묻혀 있었는데 덕분에 최대 27층에 달하는 수많은 퇴적층 사이에서 과거부터 쌓여온 수많은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이중 통일신라 이전은 14층에서 27층까지였고 현재의 용지 동쪽으로 그보다 더 오래된 집수지가 발견되었는데 이 오래된 집수지의 서쪽 석축을 침범하여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지요. 그렇다면 동쪽의 집수지가 진짜 용지였겠습니다. 여기서 나무기둥과 굽다리 접시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고 미루어 6세기경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현재의 용지인데 철제대도 2점, 철제가위 1점, 청동대접 2점, 목재인형 1점 등 고분에서나 볼 법한 높은 수준의 유물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 중에 목재인형, 수많은 글자가 써있고 날카로운 물건으로 찌른 흔적이 있었는데 특히나 용왕이라는 글자는 화왕산 용지의 원래 성격을 단번에 해결해주는 유물이었습니다. 화왕산은 비와가야의 진산으로 최소한 통일신라 시대부터 하늘에 제사를 드리거나 기우제를 지내는 신성한 곳으로 여겨져 왔고 진흥왕 척경비의 원래 위치가 목마산성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을 볼 때 진흥왕 때 세워진 비석인 북한산비, 마운영비, 황초령비가 모두 군사적 요충지에 위치했으므로 창녕비가 있던 목마산성이 다스리는 용도거나 전투용 성곽이었고 화왕산성은 하늘님께 제사드리는 일종의 성지로서 최초 축조 성격이 성지의 경계였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 신라가 공들여 축성한 것을 보면 군사적 성격도 겸하게 된 것이고요. 목마산성의 축조가 2세기나 더 이르기도 하죠. 특히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배바위 근처에서 토기편이 쉽게 발견되는 데다가 홍수 때 배를 묶었다는 전설은 화왕산 정상부 전체를 성지로 했을 때 이야기의 앞뒤가 연결된다는 생각입니다. 요건 심상치 않네요. 세종실록에 보면 가뭄이 들 때마다 한강, 양진, 박연 같은 신령한 곳에 호랑이 머리를 넣는 토속신앙을 행하곤 했는데 연지에서도 호랑이 두개골이 3개가 나와서 조선시대까지 기우제를 드리는 신성한 곳으로 믿음이 이어져 왔다는 것이 증명되기도 했죠. 물론 단순하게 신라의 서진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비와가야의 농성용 거점으로 활용되었던 것을 통일신라가 복속 후에 거점화시킨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송현동 교동고분군이 화왕산성 비탈 아래까지 조성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화왕산성 올라가는 동쪽의 완만한 길 초입에는 옥천리 유물 삼포지와 더불어 가야 초축으로 보기도 하는 신당산성이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 초에 정비된 화왕산성은 임진왜란 전까지 방치되다가 정유재란 때 가토 기요마사의 공격에 맞서 곽재우 의병장이 농성한 곳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전투가 있지는 않았지만 비격진 첫뇌도 발견되는 등 대치의 긴장감은 400년을 넘어 전달되기 충분합니다. 위에서 보는 풍경이 좋은 만큼 아래서 보는 화왕산성은 위압감을 주었을 것이 분명하네요. 창녕의 옛 이름은 다양하게 나옵니다. 삼국사기 신라분기 진흥왕에는 비사벌, 삼국사기 지리에는 화왕, 비자화, 일본 서기에는 비자발,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는 불사국, 그 외에도 비화 등으로 불렸었는데 발음을 한자로 옮기면서 다양하게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들판이나 평평한 땅을 뜻하는 벌이라는 발음이 불로 적혀지면서 비자화나 화왕이 되었고 바다 건너 나라들이 한자로 고쳐 적으면서 불사국이나 비자발이 된 것일 것입니다. 실상은 불과는 관련이 없는 곳이었을 확률이 크지요. 어찌됐던지 뛰어난 문화를 자랑했던 비화가야의 영광은 아이러니하게도 먼 옛날 화산이었던 화왕산이라는 이름으로 산자락의 고분군들로 현재에 전해집니다. 화왕산 정상에서 억새로 가득한 너른 들판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바로 옆에 붙어있는 삼등산길로 내려옵니다. 급경사지만 숲길입니다. 소나무 향기가 가득한 것이 상쾌합니다. 경사가 완만해질 무렵 아름드리 소나무가 가득 자란 조그만 언덕이 나오는데 뭔가 이질적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송현동 고분군의 제일 안쪽 고분입니다. 비탈에 놓인 지세가 가파르기 이를 데 없네요. 이렇게 깊은 곳에 가파르게 조성한 이유가 무엇일까 곱씹으며 원점외기 합니다. 창녕은 한동안 무려 화왕이라 불리웠습니다. 뭔가 엄청난 이름이죠? 한자 표기는 이렇습니다. 불이 왕, 불이 왕성한 곳 뭐 이런 뜻인데 옛 지명을 보면 음을 한자로 기록한 것 같습니다. 기원을 거슬러 가보면 신라시대 이전 이름은 비자벌, 비사벌, 비화, 비자화 등이었습니다. 화는 불이고 들판의 벌과 같이 쓰였습니다. 경주의 설화벌처럼요. 일본 서기에는 비자발이라는 가야국의 일원으로 나오고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는 불사국이라 나옵니다. 비자벌, 화왕, 창녕으로 바뀌어 불려온 것이죠. 창녕의 지형을 보면 물이 풍부하고 구릉지가 많아 농사짓기 좋았습니다. 배후에 높은 산이 있고 낙동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방어에 유리했고 낙동강을 통해 일본과의 무역에도 좋았습니다. 실제로 일본 유물이 꽤 나오는 편입니다. 일본에선 가야의 철이 나오고요. 따라서 창녕에 있던 비화가야는 꽤 강한 힘을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창녕을 감싸고 도는 낙동강을 따라 유적들이 줄줄이 발견되는데 마을 유적부터 가마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5, 6세기경 유적은 절정에 달해서 수많은 수장급 고분들과 함께 송현동, 교동의 최고 수장자 고분들은 그 규모와 수량면에서 상당한 대규모입니다. 출토되는 토기 등은 독자적인 것들도 보이고요. 물론 신라와 밀접한 것들도 있는데 교역, 교류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6세기경 비화가야는 신라와 백제의 중유 길목에 있던 곳이어서 군사 요충지로 대두되게 됩니다. 554년 관산성 전투로 백제의 견제가 사라지자 경남지방에 대한 정복사업의 일환으로 창녕이 복속되었을 것입니다. 555년에는 하주가 설치되는 것으로 보아 신라의 행정에 포함되게 되고요. 561년 안정화가 완료된 후 진흥왕이 직접 와서 비석을 세웠는데 단순히 왔다 간 순수비가 아닌 척경비를 세웁니다. 이후로 창녕에서 신라 토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큰 고분들도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통일신라의 걸출한 문화유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술정리 동삼층 석탑은 그 전성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석탑으로 경주의 그것과 비견되는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인근에 서삼층 석탑도 있는데 같은 사찰 안에 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물론 별개의 탑으로 무장사지 석탑과 유사성을 보입니다. 동탑과 비견되는데 동탑이 워낙 압도적이라 그렇지 이분도 아름답긴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 척경비에 보면 다른 순수비보다 수행인원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창녕의 촌주들에게 다른 지역보다 높은 2등급의 관등을 부여합니다. 그만큼 이 지역은 여러 의미에서 중요하고 강성한 세력이었다는 증거가 되겠죠.
이 토착 세력은 고려시대까지 명맥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고려 말이나 돼서야 관리가 파견됩니다. 고려 말 개혁가 신돈이나 이성계에 대항한 조민수 장군이 창녕 출신입니다. 삼랑진에 있던 옥지에 사는 동룡과 만어산에 사는 나찰녀가 같이 어울리니 4년간 천재지변이 들어 온 나라가 피폐해지자 금강가야 수로왕이 술법으로 서로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했으나 통하지 않습니다. 인도를 향해 부처님께 도와달라 청하니 부처가 6 비구와 1만 천인을 데리고 가야로 왔고 설법을 통해 동룡과 나찰녀를 굴복시키니 이윽고 돌로 변해버리고 나라의 모든 재앙이 사라졌다. 만어사에 내려오는 설화지요. 설화도 재미있지만 좀 더 흥미가 가는 것은 외지인에 대한 정황입니다. 혹시 아유타국의 공주였던 허황우와 같이 데려온 무리가 혹은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김해 북쪽의 어떤 세력 집단을 굴복시킨 것일까요? 삼국유사에도 있지만 불설관불 삼매해경 7권 관사위의품에 이 이야기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낙원하라국 옛 신선해산 담복꽃의 숲 동록의 못 옆 푸른 연못샘의 북쪽 나찰의 구멍 속 아나사산 바위의 남쪽. 위치묘사가 재미있습니다. 삼랑진의 습지와 바위강으로 신비롭기 그지없는 만어산을 꼭 집어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동룡과 나찰녀와 마주쳤을 때 동룡을 용왕으로 지칭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만어산에는 또 다른 이야기도 전해지지요. 동해 용왕의 아들이 죽을 때가 된 것을 알고 무척산의 신묘한 승려를 찾아갑니다. 제가 새로 머물 곳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니 어느 곳이든 가시다가 멈추는 곳에 인연이 있으니 그곳에 터를 쓰시면 됩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동해 용왕의 아들이 길을 떠나니 많은 물고기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이윽고 만어산에 도착해 이곳이다 하니 곧 미륵바위로 변했고 따르던 물고기들도 온갖 돌이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이 미륵바위가 미륵전 안에 있는 거대한 바위라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간 신앙에 녹아들어서 여기서 소원을 빌면 아들을 낳는다고 하지요. 동해용, 동해용왕은 꽤 여러 군데에서 등장합니다. 김춘추와 선도해의 술자리에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동해용왕의 딸이 심장병을 앓아 토끼의 간을 약으로 쓰려 했었지요. 문무왕도 있습니다. 동해용이 되어 우리나라를 지키고 계신다고 하지요. 처용과도 눈에 띕니다. 신라 49대 헌강왕이 울산 계운포에 왔다가 안개가 짙게 내려 돌아갈 수 없게 되자 점치는 관리에게 물어봅니다. 동해용이 그리한 것이니 달래주소서. 헌강왕은 근처 좋은 곳에 절을 지으라 명합니다. 이윽고 동해용이 7 아들을 데리고 나타나 춤을 추니 안개가 물러갔다고 하지요. 헌강왕은 아들 중 하나를 경주로 데려왔고 유명한 처용가의 배경이 됩니다. 춤추고 노래하고 피부가 검은 동해용의 아들. 백제에 신선이 있다면 신라에 동해용이 있었습니다. 동해용은 신령한 존재로 받아들여졌고 세력가들이 자신을 신성화하는 데 쓰인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백성들이 신령한 대상으로 삼은 것을 지칭하기도 했지요. 경남 동부의 바다를 기반으로 한 어떤 세력이 도래해 와서 꽤나 강성했고 오랜 기간 어떤 집단으로 존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였던 허황우가 살았던 시기를 삼국유사에서는 1, 2세기로 기록하고 있고 울산으로 들어온 인도 아유광의 황철, 황금으로 황룡사 장육존상을 조성한 것이 6세기 말. 2009년 영국 국립도서관에서 발견된 쿠시나무에서는 사산조 페르시아의 멸망 후에 신라로 망명 온 왕세자 아비틴이 신라 공주와 결혼하는데 그 시기가 7세기 말입니다. 서역인 무장상으로 유명한 원성왕릉의 원성왕은 8세기 말의 인물이고 용왕의 아들이라는 검은 피부의 처용과 배경은 9세기입니다. 그럼 유물이나 인류학적으로 접근하면 위의 내용들을 연결할 수 있을까요? 김해에서는 아유타국의 존재 시기와 동시대의 인도제 유리구슬이 발굴됩니다. 파사석탑의 돌은 염락석 사암으로 실제 우리나라에 없는 재질이죠. 무엇보다 파사석탑은 그냥 돌덩이를 크기대로 쌓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조각된 석탑의 옥괴석들입니다. 사리공으로 추정되는 구멍도 파여 있습니다. 가야에 불교가 들어온 것은 삼국유사의 기록대로 48년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백제가 384년이고 신라가 457년이니 대부분 그 시기에 들어왔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조각이 원래부터 있던 것인지 후대에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생명과학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과들이 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DNA 분석에 따른 인종, 지역, 이동을 규명할 수 있다는 것인데, 대성동 고분군의 왕족 추정 인골 분석 결과는 남인도 타밀족과 아주 밀접하고 이안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옵니다. 아유타국의 존재 시기와 허황우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등 사실관계의 모호성이 있으나, 불교 수용 과정에서 이상향의 국가로 인도를 지목하여 설화들이 발전해 왔다는 것을 볼 때 허황우가 무조건 인도 출신이다 라고 주장하기는 힘들지만 분명 교류나 이주는 있었습니다. 당장 신라의 석탈에도 바다를 통해 들어온 외지인이죠. 불교의 최초 전례는 알 수 없습니다. 허황우 때 실제로 불교가 들어왔을 수도 있겠지요. 다만 정착하지 못하고 사라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색다르게 허황우를 따라 기독교의 도마사도가 한반도에 왔다는 주장도 있죠. 만약 그렇다면 역시 정착하지 못하고 사라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유독 이슬람교는 중동 상인들을 통해 조선시대까지 살아남았지요. 불교는 백제와 신라에서 꽃을 피웠고 이야기와 함께 자연에 녹아들었습니다. 허황우를 맞이했다는 망산도가 온통 육지로 변해버린 항만 사이 좁은 수로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뒤로는 식당과 술집이 가득하고 앞으로는 공장과 항만시설이 가득합니다. 562년 한동안 가야연맹을 주도했던 고령의 반파국이 멸망합니다. 561년 신라 진흥왕은 창녕에 진흥왕 척경비를 세웁니다. 경남 중부 지역을 복속하고 새로운 영토를 순행하면서 창녕을 새로운 발판으로 삼아 확장의 의지를 표출했던 것으로 봐야겠죠. 555년 이미 창녕에 하주를 설치해서 중요하게 관리해 왔었습니다. 신라의 확장을 가능하게 한 경남 중부 지역의 복속은 금관가야의 구영왕이 532년 신라에 귀부하면서 가시화됩니다. 사실 그동안 사로국과 금관국은 일대의 패권을 두고 거의 대등하게 세력 경쟁을 해왔습니다. 한때는 금관국이 더 강성한 적도 있었지요. 4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지역의 맹주로서 가야연맹을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로만 글라스도 출토되는 등 무역 거점으로 외와 낭랑, 중국을 연결했고 철 수출로 유명했으며 안강의 음즙벌국과 삼척의 실직곡군, 분쟁을 중재하기도 하는 등 결코 약소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음즙벌국을 복속하기 위한 신라의 계략이 의심되는 정황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북의 소국들에게도 금관국이 공신력 있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구려에 의해 낭랑이 멸망하여 금관국의 무역체계가 무너지자 백제, 외, 가야의 연합체계에 참여하여 활로를 찾으려 합니다. 따라서 무역로의 쟁탈, 철과 같은 전략물자의 이동, 배후의 안정을 위해서는 신라와 전쟁은 필요 충분 조건이었습니다. 금관국은 고구려가 후연과의 전쟁 때문에 먼 남쪽까지 신경 쓰지 못할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구려는 동일한 이유로 신라의 존속이 필요했습니다. 고구려와 신라가 밀접한 관계이던 시기, 광개토대왕이 신라 변경의 가야와 왜군을 제압하기 위해 5만의 군사로 원정을 옵니다. 그리고 월성의 가야군과 왜군을 종발성까지 밀어붙입니다.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의견 대립이 심하지만 어찌되었든 이때부터 금관국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크기와 부장품 등에서 무덤들의 위세가 약해집니다. 이때쯤부터 국가 총력을 기울여 국방에 힘을 썼을 수도 있고 전쟁이나 유출로 인구 감소가 심했을 수도 있는 것이, 금관국의 대성동 고분군이나 예안리 고분군에서는 여성무사의 유골이 나오기도 합니다. 반대급부로 반파국이 맹주로 올라서며 경남 내륙이 크게 일어나며 낙동강의 수로를 적극 활용한 신라의 위세에 금관국은 더욱 위축됩니다. 일본과의 무역 주도권도 반파국으로 이동했고 5세기 무렵 금관가야 고유의 토기들은 사라지고 신라의 것들이 발굴됩니다. 이미 신라의 세력에 잠식되어 김해반도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된 금관가야 구영왕은 결국 532년 이궁대에서 항복합니다. 당시 정황은 기록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데 삼국사기에는 김구애가 와서 항복했다라고 되어 있고, 삼국유사에는 신라 진흥왕이 공격해온 군세를 보고 구영왕이 나아가 항복했다고 되어 있으며, 일본서기에는 훈명 2년 4월 기사에 남가라는 땅이 좁아 급습에 약하고 의지할 곳이 없어 패망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의 김해반도는 창원 정병산 인근의 산줄기만 육지와 연결된 항아리 같은 지형의 반도여서 외부의 침입에 목진지가 점령되면 꼼짝없이 포위되는 곳이었습니다. 정황상 신라의 군사적 시위가 있었고 자연스럽게 항복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나라는 신라에 흡수되었지만 사람은 남았습니다. 구영왕의 아들인 김무력, 김무력의 아들인 김서현, 김서현의 아들인 김유신. 김유신에 의해 한반도에 처음으로 통합된 국가가 나타나니 한반도의 역사는 사로국이 금관국을 흡수한 것에 대한 파급이라 봐도 되겠지요. 아이러니한 것이 신라 월성을 점거하여 사로국의 존위를 위협하던 것이 400년, 금관국이 신라에 항복한 것이 532년, 단 132년 만에 한반도의 미래가 결정되었습니다. 정세가 상당히 익숙합니다. 돈의 흐름이 변화하는 순간은 항상 격변을 가져오고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십승지로 유명한 남원 지리산 자락입니다. 운봉, 인월, 아영을 어우르는 분지는 주변에 비해서 지형이 높아 천연의 요새와도 같습니다. 내부의 넓은 평지는 농사를 짓는데 아주 좋고요. 이곳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함양에서 이어지는 좁은 협곡과 남원에서 올라오는 고갯길이 다였습니다. 방어에도 유리하고 농사에도 유리한 천혜의 요사임을 알아본 선조님들은 이 운봉고원에 정착해서 소국을 건설합니다. 많은 가야 소국 중 내륙에 위치했었던 이 운봉가야는 그 흔적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다만 전해지기를 두랑리가 성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었고 그 근처에 도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고분들이 발견되었고 1989년 발굴 조사를 통해 가야 것으로 밝혀집니다. 우여곡절 끝에 1500년의 세월이 드디어 현재와 이어졌습니다. 5세기 전반과 6세기에 걸친 40여 개의 크고 작은 석광묘와 석실묘가 구룡을 따라서 늘어서 있었습니다. 방문한 날도 그 중 하나를 발굴 중이었습니다. 특히 13년에 발굴한 32호분에서는 대가야의 토기와 중국제 청동거울, 백제의 금동증발, 목걸이 등이 발굴되어 백제와 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봉고원에서 북서쪽으로 8km 떨어진 보절면에 괴양리 유적이라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분군이 계룡산에서 양촌마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도굴과 멸실이 심해서 발굴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가야의 토기 조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6km 떨어진 성산에 백제의 6에서 7세기 산성 유적이 있습니다. 백제 건영현이 있던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도 꽤 많은 고분이 나왔는데 특히 봉서리 고분군에서는 6세기 것으로 보이는 가야의 토기 파편과 금기거리가 나오기도 했고 더 가면 덕천리의 덕동고분군에서도 가야의 토기 파편이 나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북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그 흔적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수가야의 제철 유적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가야연맹은 운봉보다 더 깊숙한 내륙까지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했고 부여의 관청으로 생각되는 발굴지에서 가야의 토기가 나오는 등 타국과의 교류도 활발했습니다. 그러나 신라의 침략에 6세기 중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백제에 가까운 변방의 가야 소국들은 백제에 흡수되고 운봉은 백제와 신라가 부딪히는 전장으로 바뀝니다. 얼마 전 유네스코 가야 고분군을 추진하면서 운봉가야를 임나일본부설에서 주장하는 김운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임나일본부를 주장하던 이만희 시류가 일본 서기에 언급된 김운국을 남원으로 멋대로 비정한 후 이상하게 계속 남아있네요. 우리 역사의 남부지방의 김운이라는 명칭은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발굴되는 유물만 봐도 외화의 연결점이 희박합니다. 하다못해 시기적으로 비슷한데도 장고분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장고분도 당시의 중심인 나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단독으로 작게 조성돼서 외화의 인적 교류에 의한 것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아무튼 2022년 4월 문화재청에 정정 신청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합천은 다라국에서 쌍채가야로, 남원은 김운국에서 운봉고원으로. 참 잘됐습니다. 전북 지역의 수많은 가야 유적이 더 활발히 발굴되어 베일에 쌓인 가야의 역사가 더욱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32호분의 왕릉급 고분을 보면 의외로 가야의 역사는 더 찬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보면 여기서 9간이 추장으로 7만 5천의 백성들을 데리고 사는데 북쪽 구지에서 내려온 무리 200에서 300이 하늘의 왕에게서 나라를 세우라는 명을 받고 왔다는 말에 노래하고 춤추면서 기뻐합니다. 이때 부른 노래가 구지가지요.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만일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이윽고 하늘에서 자줏빛 줄이 내려와 땅에 닿으니 보자기에 쌓인 금합이 있어서 열어봅니다. 안에는 해처럼 둥근 황금알 6개가 있었고 아도간의 집에 모셔놨다가 다음날 보니 알이 모두 깨어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장성하여 6가야의 수장이 되어 가야 연맹을 이룹니다. 그 중에 수로라는 이가 대가락 가야국의 왕위에 오르지요. 기록에 따르면 동쪽은 낙동강, 서남쪽은 바다에 이르고 서북쪽은 지리산, 동북쪽은 가야산에 이르는 영토였다고 하니 오늘날 우리가 은연중에 떠올리는 가야의 영역과 많이 맞아떨어집니다. 신령한, 주술적인, 다산을 상징하는 거북이의 땅. 이곳은 가야입니다. 산청의 산중, 지리산 자락의 왕산기슭에 구영왕릉이 있습니다. 금관가야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가야연맹과 마한의 경계로 생각되던 곳이지만 남원 운봉이나 전북 장수에서 가야 유물들이 발견되면서 이곳은 가야연맹의 한 지역이었음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금관가야의 왕가에 관련된 유적이 이곳에 있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게 하죠. 전해지기로는 162년 첫째 아들에게 정사를 맡기고 태왕산에 태왕궁을 지어 살았다고 합니다. 현재의 왕산사지 옆이고 실제로 꽤 넓은 터가 지금도 남아있죠. 199년 3월 23일 김수로왕이 승하하고 첫째 아들 거등이 왕이 됩니다. 532년 금관가야가 신라에 복속된 후 구영왕이 이곳에 와서 태왕궁 자리에 수정궁을 짓고 수년간 응거하다가 승하하니 전해지는 말들이 사실이라면 이곳은 금관가야 왕사의 성지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후 김유신이 이곳에 사당을 짓고 7년간 신흥을 하면서 무예를 닦아 통일전쟁에 나섰다 하고 문무왕은 일대의 토지를 재향전으로 하사했다고 합니다. 문무왕은 구영왕의 5대 외손이죠. 기록들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1866년 김정호에 의해 쓰여진 대동지지에 보면 구영왕릉이 왕산사 뒤에 있다. 돌로 언덕을 만들었고 사면에 층계가 있다. 절은 구영왕이 있던 수정궁이다. 구영왕의 옷과 칼이 남아있다는 꽤나 자세한 서사들도 남아있어서 지금 전 구영왕릉의 외경심이 더해지는 듯한 느낌이죠. 그러나 전 구영왕릉의 진위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됩니다. 구영왕릉으로 특정할 수 있는 성물과 비석들은 후대의 것이라 제외하고 판단을 해야 했죠. 일단 외견이 상당히 특이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모습의 문화재는 안동 석탑리 방단형 적석탑과 의성 석탑리 방단형 적석탑이 있는데 원초적인 모습이면서도 연대는 고려, 조선 전기로 파악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근에서 조선시대의 부도와 석등이 발견되었고 탑에는 감실과 불상이 존재했기 때문에 구영왕릉도 불탑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도 경사면에 있고 형상이 남다르며 담이 쳐져 있으니 울산의 은현리 적석총처럼 남부지방에 적석총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어서 왕릉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과 양립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에서도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영왕릉과 왕산사의 기록에서 연대 특성이 관찰되는데 왕산사의 등장은 조선 중기 이후, 구영왕릉의 직접적인 기록들은 18세기에 등장한다는 것이었죠. 1530년 제작된 신증 동국여지 승남의 산음현, 산청에 보면 현해의 서쪽 십리에 왕산이 있고 산중에 돌을 포개 만든 두덕이 있고 사면은 모두 층계로 되어 있는데 왕릉이라는 전설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영왕이라는 언급이 없어서 사실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부루를 보면 왕산에 왕대함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왕산사를 뜻하는 것인지 또 다른 암자인지 역시 확인이 어렵습니다. 정확히 구영왕릉이라 언급되고 있는 기록은 홍의영의 왕산 심릉기인데 왕산사에 전해지는 왕산사기에 이곳이 구영왕릉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왕산사기의 발견 과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산청의 유생 민경원이 기우제를 지내고 내려오다 비를 만나서 왕산사에서 비를 피하는데 법당 들보 위에서 목괴를 발견하고 열어보니 왕산사기와 구영왕과 왕비의 옷, 칼, 영정이 들어있어 정조 17년에 덕양전을 지어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발굴로서 증명해야 되겠죠.
구형왕릉을 직접 발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왕산사지 발굴을 통해 최초 연대를 파악하고 김해 지역의 고 가야 사지에서 아직까지 못 찾고 있던 고대 불교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면 가깝게는 구형왕릉의 진위와 넓게는 가야사가 좀 더 투명해지리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발굴이 시작됩니다. 왕산사지 발굴조사에서 명문화편이 출토되었는데 강희 24년 을축, 강희 25년 병인이라는 연대가 쓰여 있었습니다. 강희는 청나라 강희제이니 1685년과 1686년입니다. 이때가 창건일 수도 중창일 수도 있겠지요. 게다가 그 밑에서 더 오래된 건물지도 발굴이 되었기 때문에 1765년의 여지도서에서 왕대함이 없어지고 왕산사가 생겼다는 기록과 비교해보면 왕대함과 왕산사의 존재가 납득이 가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글씨가 새겨진 각석도 3개 나왔습니다. 가락국 구형왕릉이 있던 곳이다. 정면연 3월에 기록한다. 정면연은 1807년이므로 기록과 유물을 시간순으로 나열하면 1530년 신증 동국여지 승남, 1685년 1686년에 와편 발굴, 1765년 여지도서, 18세기 후반 왕산 심릉기, 1807년 각석 발굴, 1866년 대동지지, 그리고 19세기 중반 어떤 연유로 왕산사는 폐사됩니다. 사지에서 부도를 수습하여 한 곳에 모셔놓았는데 역시나 조선 말기의 혼란이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건물지는 4곳, 주춧돌과 돌담, 석축이 남아있습니다. 비석받침도 남아있지만 모습으로 미루어 폭력적입니다. 백제 가마터가 있어 공궁했던 스님들이 백자를 굽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안타깝게도 발굴로서 얻은 결과는 왕산사지의 기원에 멈춰 있어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지리산과 남덕유산의 물줄기가 왕산 기슭에서 만나 남강을 만들어 진주로 흘러갑니다. 마고알미의 손길이 이곳에 꽤 넓은 평야를 만들어 주었고 신령함을 따라 수많은 설화가 골짜기마다 가득합니다. 강줄기를 따라 동과설을 잇는 몇 개의 통로가 발달했고 곳곳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삼국시대, 가야의 고분이 산재합니다. 분명 가야의 영역이었음을 부정하기 힘든 곳입니다. 경남 남부에서 마한의 영역으로 들어가던 길, 금관가야에서 운봉가야와 장수가야로 연결되던 길, 구형왕릉은 진짜일까요? 아라가야에 대한 기록은 여러 사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처음 5가야 중 하나이고 야가야라고도 하며 함안에 있다는 기록이지요. 삼국사기에는 아라국, 일본서기에는 안라국으로 나옵니다. 삼국유사 물계자편에 신라 10대 나해왕 17년 포상 8국이 신라를 쳐들어왔으나 태자 나음과 장군 일벌을 통해 모두 항복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공격당한 주체가 신라이지요. 삼국사기 나해이사금 편에는 209년 가을 7월에 포상 8국이 가라를 공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태자 서구로와 이벌찬 이음에게 육부의 병사를 이끌어 구원하게 합니다. 포상 8국의 비정된 위치로 말미암아 공격당한 가라가 아라가야라는 주장도 있으나 국력이 약해진 금강가야가 201년 신라의 화친을 청해왔다는 기록이 있어서 외려 포상 8국 중 하나가 아라가야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삼국사기 물계자 열전에는 포상 8국이 아라국을 공격하니 왕손 나름에게 육부의 군사를 이끌어 구원하게 했다는 기록입니다. 공격당한 주체가 아라가야이지요. 안타깝게도 기록은 많은데 모두 내용이 다릅니다. 다만 포상 8국의 공격 대상이 신라 변경, 금관가야, 아라가야 등 지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국가들이며 지형적 요인으로 아라가야가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포상 8국은 명칭으로 말미암아 무역과 어로를 주로 하는 해안이나 강가의 소국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라가야는 양과 위세면에서 경주에 필적하는 마리산 고분군을 통해 그 존재가 함안이었다는 것이 사서의 기록은 물론이고 고고학적으로도 확인되어 있습니다. 단일 고분군으로는 최대 규모이고 마리산도 우두머리라는 뜻이니 500여 년간 지속된 아라가야를 대표하는 유적입니다. 전성기인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집중적으로 조성된 대형의 봉분 수십 기가 관리되고 있으며
오랜 경작과 생활로 봉분이 사라지거나 구분하기 어려운 것까지 합하면 1000기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라가야가 상당한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당시에는 인근에서 가장 큰 평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면한 남강은 낙동강과 만나 수운을 활용할 수 있었고 남쪽의 협곡으로는 바다로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지대가 낮다 보니 남강이 자주 범람해서 현재 마리산 인근까지 침수되곤 했습니다. 이에 아라가야의 수장들은 제방을 축조해 취소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지요. 마리산이나 소포리에서는 고상식 건물지가 발굴되기도 했는데 하천이 자주 범람하는 환경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보물로 지정된 5세기 마리산 45호분 집 모양 상형 토기 모습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닐 테지요. 5세기와 6세기에 걸쳐 전성기가 지나고 신라의 확장 행보와 겹치는 시점에서 일본 서기에 562년 신라가 알라국을 멸망시켰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사서에서 아라가야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기록을 살펴보면 삼국사기에는 514년 아시촌에 소경을 설치하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하만의 원래 명칭이 아시랑군이라는 기록이 있어 아시촌이 하만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아직 아라가야가 존속하던 시기라서 과거 아시해연으로 불린 의성 안개면이 아시촌이다라는 설을 지지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옛 하만이었던 현재 하만면과 신라가 축성한 것으로 밝혀진 성산산성, 1954년 항공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박리제의 흔적으로 보이는 구획으로 말미암아 시차를 달리한 흥미로운 연결점이 있습니다. 삼국사기 지리지 하만군에 보면 버풍왕이 아시랑국을 멸하고 군으로 삼았다는 기록과 이를 아라가야라고 한다는 주석이 있습니다. 버풍왕의 치세는 514년에서 540년까지입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 가야 정벌을 위해 군림한 왕인 것 같은 서사가 있습니다. 몸소 신궁에 제사를 지내자 용이 나타나고 이어 병부를 설치하고 현재의 위치를 알 수 없으나 중요하게 생각했을 주산성을 쌓고 갑자기 가야왕이 혼인을 청하는데 이찬 비조부의 누이를 보내지요. 100명의 시종을 딸려보냈는데 모두 스파이입니다. 남쪽 변방을 순행하다가 가야왕을 만나고 532년 금관가야가 신라에 흡수되지요. 신라 장군 이사부가 지휘한 곳이자 금관가야 왕이 항복했다는 이궁대의 위치가 아라가야와 오히려 더 밀접한 곳이라는 것이 해당 시기 활발한 신라의 군사적 움직임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협을 느낀 아라가야가 529년 외국에 지원 요청을 하지만 신라 장군 이사부에 의해 전멸하고 금관가야가 약탈당하니 회복 못할 타격을 입은 결과로 금관가야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신라의 적경에 자리하게 된 아라가야는 최전방에서 가야연맹을 이끌고 외와 연계하여 신라에 맞서지만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함으로 백제의 영향력이 위축되자 신라에 정복되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기록은 일본 서기에 남아 있습니다. 일본 서기 562년 1월 신라가 임나를 멸망시킴. 23년 봄 정월에 신라가 임나관가를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같은 시기 삼국사기의 기록은 진흥왕 23년, 서기 562년 9월 가야를 토벌하다라는 기사인데 가야가 배반하였으므로 왕이 명하여 이사부에게 토벌하게 하고 사다함에게 그를 보좌하도록 하였다. 사다함이 5천의 기병을 거느리고 먼저 전단문으로 달려들어가 흰색 깃발을 세우니 성 안의 사람들이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사부가 군사를 이끌고 다다르자 일시에 모두 항복하였다. 해당 기사는 대가야를 의미하므로 일본 서기의 정황을 참고하면 비슷한 시기에 신라의 군사적 행동에 의해 아라가야도 정복된 것입니다. 신음천 너머 가야리에는 하만 평야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토성과 주거지 등이 발견되는 아라가야 추정 왕궁지가 있고 도항리에는 40m 곱하기 15m에 달하는 삼국시대의 초대형 건물지가 있습니다. 주춧돌이 없는 군립주 건물로 평면이 타원형이어서 일반적인 주거용이나 저장용 시설은 아닌 지배층의 특수 목적을 위해 지어진 것으로 추측합니다. 가야를 복속하려는 신라의 움직임은 점점 노골적이 되었고 중심이 되던 대가야를 다른 가야 소국들과 분리하는 이간질에까지 성공하면서
아라가야가 좌중이 됩니다. 가야 연맹은 신라에게 침략당한 연맹의 소국들을 살려내고 연맹체의 존속과 안전보장을 위해 국제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백제와 신라, 외를 초청합니다. 알라회의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서에는 기록이 없고 일본 서기에 의하면 529년 3월입니다. 백제가 보낸 인원은 서열 1위, 좌평, 신라가 보낸 인원은 서열 11위, 내마. 시작하기 전부터 신라의 의도와 백제의 의도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아라가야에 대한 백제의 영향력은 증가하여 얼마간 더 존속할 수 있었으나 금관가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위에 언급한 과정들을 통해 신라에 흡수됩니다. 하만 말산리에서는 가야의 도로구행 유적이 발굴되었습니다. 수레를 끌고 가던 한 마부가 문득 눈을 들어 냇가 너머를 바라봅니다. 과거 풍부한 물산으로 무역을 하며 자체 문화를 발전시켜가고 연맹체제를 통해 자립을 꿈꾸었던 가야인의 시선은 누군가의 고함 소리에 불안함과 기대감이 섞인 채로 다시 도로를 내려다봅니다. 맞은편에서 지나가는 옆집 사는 마부가 정신 차리라고 농을 지나갑니다. 백제와 가야 연맹의 수장들, 신라, 외, 높은 사람들이 와서 몇 개월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가끔은 웃음소리도 들리는 듯합니다. 길가에 신라 의관을 입은 자들이 가야인들과 어울려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띕니다.